일단은 저기 209페이지 뭐 서류를 보기 전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하려다가 쑥 들어갔는데 그걸 일단 언급을 하고 나가죠.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은 받지 않고, 자, 일단 규정 면적 있죠?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뭐가 된다 그랬죠? 네,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 무효가 이제 무효의 어떤 그 효력,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부분인데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거를 혹시 민법 선생님이 불확정 무효 이렇게 공부하셨던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배웠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만히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저기, 이제, 우리가 흔히 유동적 무효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민법적으로는 또 불확정 무효라고도 많이 표현해요. 갑자기 이제 제가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을 딱 했는데 안 배웠다 그러길래 이상하다. 분명히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민법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정 무효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예. 예, 대답이 나오는군요. 아까는 유동적 무효 할 때는, 이게 아마 용어가 생소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불확정 무효보다는 유동적 무효가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늘 얘기할 때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나 아니면 불확정 무효는 일단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거 글자 그대로 뭐예요? 불확정 무효. 확정되지 않은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인 듯 아닌 듯한 거예요. 무효인 듯 아닌 듯.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일단은 받는데, 자, 저 허가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애초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 이 잠탈이라는 것은 허가를 아예 서로 합의해서 받지 않을 목적이에요. 이걸 이제 잠탈이라고 표현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애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허가를 아예 서로 계약 체결할 때, 야, 우리 허가 받지 말고 그냥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 이거는 애초부터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요게 이제 허가를 아직까지 허가는 안 받았는데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가 되는 거?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정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일단 양쪽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제가 표현하는 요거는 개념이 뭐다? 요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불확정 무효는 어떤 경우에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유효가 되죠. 즉 확정적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허가를 어떻게 돼요?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효력은 민법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효, 유효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중요하게 배우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절차를 중심으로 많이 강의할 거고요. 효력은 아마 민법에서 많이 배우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초적으로 한번 구분해보고,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다시 하냐면, 쉬는 시간에 가면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민법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표현이 좀 틀리다 보면 나중에라도 저는 주로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적 무효. 아직도 민법 선생님 중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확정 무효라고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근데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로 강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서 열심히 한번 배우시고, 자, 여러분들 2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자, 가운데쯤 필요한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고 그랬죠.
예, 15일 이내. 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일단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인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일단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 시 제가 금방 뭐 있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용 계획서라 그랬죠?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를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거다 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출해가지고 이것대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자금 아까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뭡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거 조사하냐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요. 그 금융기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 추적 같은 것도 실제로 하고 그래요. 그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나 아니면 아까 뭐였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투기과열지구 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또 들어갔죠? 그때 뭐 이거 설마 그냥 소산하고 대충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추적이 다 들어와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제출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있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선매협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210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부분에서 보니까 일단 며칠이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랬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 15일 이내 선매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일단은 신청인에 알려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매라는 게 뭐예요? 먼저 산다라고 보면 돼요. 먼저 산다. 먼저 산다. 먼저 산다. 누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자 이제 선매라는 개념을 잠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계약은 체결 안 했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해요. 우리가 이제 법에서 규정상에는 보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계약 체결,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허가 신청을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선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운데서 먼저 빼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겠다. 가운데서. 누가? 국가 등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저 땅을 국가 등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써먹어야 돼요. 공익사업용 토지로 이용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때 가운데서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국가 등이란 뭐였죠? 국가 등이란? 국가. 너무 간단해요.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항상 이런 이제 머릿속에 이 나중에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뭐 시험 문제 국가 등이 뭐냐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용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국가 등이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자, 이런 것들이 하면 국가다. 국가 등이다. 그래서 국가 등이 일단 가운데서 먼저 사겠다고 가로채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선매 절차는 그 뒤에서 나오는데, 자, 그때가 한번 잠깐 해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1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써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 문장 찾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하나 허가에 대한 기초 개념은 잠깐 공법협 시간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개사법에서 허가와 그 다음에 등록을 두 가지를 비교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가는 자 일단 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했죠? 기속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허가는 뭐라 했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뭐라 했죠?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재량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개념을 설명할 때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라는 재량적 개념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 바퀴 조금 더 살짝 더 깊이 들어가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의미는 알아두고 나가야 되니까 살짝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허가는 기속적 허가와 그 다음에 또 재량적 허가로 다시 분류돼요. 자, 제가 금방 얘기했던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어떠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될 때가 대부분 재량적 허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허가를 자, 요 규정이 지금 금방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죠 있죠. 이 규정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기속적 허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어 없어요? 네,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다면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량적 허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규정상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자, 분명히 고기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속적 허가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이제 행정법상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허가를 내줘야지만 되죠.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것까지 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속적 허가와 관련된 부분. 거주용. 자, 이제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나옵니다. 거주용. 거기 이제 거주용 도로. 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허가 신청할 때 뭐 필요하다 그랬죠? 토지 이용계획서 필요하다 그랬죠? 토지 이용계획서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뭐 하겠다? 거주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익. 복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 복지 편의시설. 대부분 복지시설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복지시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죠, 복지시설은. 자, 요양원 것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뭡니까 시골 노인정 있죠. 그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편의시설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용어 하나가 또 이제 나옵니다. 농업 등. 그럼 여러분들 대충 알게. 농업과 관련된 부분 다 대보세요. 자,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농업 등 하면 뭘 얘기하는 거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국가 등 하면 뭐 얘기해요?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예.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자, 그러면 농업 등 하면 뭘 얘기한다?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자,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잘 보시면 거주용, 내가 여기다 집 짓고 살겠다 그러는데 허가 안 내주면 여기 집 못 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자, 복지 편의, 경로당 같은 거 짓습니다. 자, 뭐 요양 같은 건 또 해당되지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허가를 해줘야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여기다 농사 지려고 그래요. 농지가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요거 땅 사가지고 내 농사 지어야 되는데 허가 안 내주면 나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자, 그 다음에 사업용인데요. 이때 사업용은 뭐냐면 수용으로 인한 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광시군
특광시군이나 아니면 인접특광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자, 이거는, 자, 뭐, 한번 간단히 보면 돼요, 그냥. 자, 내가 지금 이 땅을 수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을 했는데 사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면 수용한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역 구역에 그 지역으로 지정됐죠? 그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자, 그 다음에 또 특광시군이나 인접특광시군은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땅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걸 허가 안 내주면 사업하는 게 지장이 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허가를 어떻게 한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상 경제 활동. 자, 이거는 대체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또 현상 보존. 이 하나의 통상 경제 활동으로서 이제 나와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마. 다음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 경제 활동에서는 대체 토지 취득하는 거. 대체 토지가 뭐예요? 네, 맞아요. 근데 사가지고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산 게 아니라 수용당한 거예요. 자, 수용당하면 여러분들 이제 수용을 당하죠. 그러면 대부분 뭐 받아요? 수용당하면 돈 받죠. 보상금. 예, 이거 보상금 받아가지고 쫄보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도박에 손을 댄 사람 많아요. 이쪽 김포 쪽에 가면 그런 사람, 혹시 김포 쪽에 집 가지고 계시는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포 쪽에 그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대형 이제 부지, 한강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그 땅 잔뜩 그 수용당합니다. 그거 갖고 돈 엉뚱한 데 써가지고 하는 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땅을 수용을 당했는데 돈을 안 받겠다. 네, 맞아요. 뭘 받겠다? 예, 다른 지역에 토지로 받겠다. 이게 바로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받을 권리를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토권. 보신 것 같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2주 뒤에 1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대토권. 중개대상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일단 대체 토지 취득은 뭐 하는 거다? 일단 의미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에 있는 세부적 내용은 여러분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대체 토지 취득은 뭐 할 때? 수용당했을 때 보상금은 안 받고 다른 지역이 뭘 받겠다? 땅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고 현상 보존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주로 이제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요 허가를 하여야 하는 규정. 자, 이런 것들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나왔던 선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2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매. 아까 뭐라 했죠? 먼저 사겠다는 얘기죠. 누가 먼저 사겠다? 국가가. 토지거래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시군구에 토지거래가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그 땅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한다?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써야 될 땅이에요. 뭐 그 외에도 그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공공목적으로다가 써야 될 땅입니다. 그럴 때 뭐 한다? 이거를 내가 먼저 사겠다. 가운데서. 졸지에 어떻게 돼요? 자, 파는 사람이야 상관없지만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졸지에 매수인은 날아가 버리죠? 이 상황에서. 근데 선매는요. 선매는 선매협의라고 합니다. 왜 제가 협의라는 말 쓰냐면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수용과는 틀려요. 자, 선매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용은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해야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액 공탁하고서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저기 끝까지 협상이 안 되죠? 끝까지 만약 수용 같은 경우는 끝까지 협상이 안 되면 아예 금액을 공탁해버려요. 공탁을 강제로다가 취합니다, 이걸. 그런데 이 선매는 강제로다가 취하는 건 아니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선매 협의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선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구경 한번 하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자, 일단 뭐죠? 허가 신청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할 절차도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며칠 안에 하냐면 15일 안에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자, 허가 신청을 하면 며칠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그랬죠? 15일. 15일이죠? 그럼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아닌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선매 협의 사실을 어떻게 한다? 통지한다 그랬죠? 요게 며칠? 1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통지할까요?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누가? 예, 시군구. 허가권자가 누구한테? 매수자? 매수자가 아니고 허가 신청자. 허가 신청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즉 매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일단은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일단은 이 땅이 지금 현재 어떤 국가 등 누구겠죠? 국가 등 중에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미리 며칠 내에 통지하는 거예요. 15일 내에. 그러면 이때 선매협의 사실 통지하고 나서 선매자에 대한 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하는데 이거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냐면 1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자, 자, 지금 시군구청장이, 즉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에 대해서 선매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통지했죠? 그러면 이제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허가권자인 누구예요? 시군구에서 누구에게? 네,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선매자가 지정됐죠? 뭐 국가 등 중에서 누가 하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선매자 지정됐습니다 하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선매협의를 어떻게 한다? 통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 통지일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입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냐면 15일이에요. 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자, 이거는 그럼 맞죠? 이거는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선매 협의를 통지하죠. 이제 협의하자가 통지하는 거죠. 예, 내가 뭘로 지정받았으니까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니까 나랑 뭐 하자? 협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선매자라고 그러죠. 선매자가 누구한테? 예, 토지 소유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선매협의가 종료되고 선매협의를 종료시켜주면 됩니다. 종료하고 선매조서, 협의조서를 어떻게 한다? 제출을 해줘야 돼요. 허가관청에 시군구죠? 요거는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선매협의 종료하고 협의조서 제출해야 된다.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누가 이 땅을 살려 그랬어요? 그렇죠. 선매자가. 자, 대충 관계 대충 아시죠? 이 날짜를 머릿속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관계만 조금만 봐도 대충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때 조금만 아마 좀 빨리 기억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자 이제 허가 신청하면 선매설 통지 15일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를 잘 한번 관계를 보시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할 때 조금 나아질 겁니다 아마. 자 지금 당장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큰 거는 거의 다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자, 21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 뭐 했어요? 토지 이용 계획서 냈죠? 토지 이용 계획서에 나 이거 땅을 뭘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예. 해줘야 돼요. 그걸로. 그게 바로 뭐냐면 217페이지의 사용 의무입니다. 내가 거주용으로 계획서 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럼 얼떨같아요. 거주용으로 써줘야지 돼요. 자, 거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자 일단 218페이지 보세요. 사용 의무 기간 이렇게 있었죠? 일단 2년짜리가 있어요. 자, 2년짜리 한번 보죠. 2년짜리는 일단 거주용. 그러니까 의무기간이에요, 이게. 최소한 몇 년은, 자, 5년 범위에서 일단 지정해주고, 5년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 지정하죠? 그러니까 이 5년 범위에서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5년 범위에서 지정하니까 당연히 이용 의무도 5년 범위에서 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이 기간은 이용을 해줘야 된다. 자, 어떤 경우에? 자, 2년짜리는요, 일단은 거주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으로 내가 거주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최소한 2년은 어떻게 돼요? 예, 거주용 용도로 이용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복지 편의. 자, 거주용,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의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이 섞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디귿, 리을 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제가 농업 등 하면 멀리 간다 그랬죠?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요까지 그냥 한 건 묶은 겁니다. 묶어서 이렇게 2년 최소한 2년을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체 토지를 갖다가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2년 동안은 해줘야지면 돼요. 자, 그러면 또 4년이 있었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정확하게만 체크하면 시험 문제에 아주 세부적인 거 나오고 빼놓고 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또 의무기간이 몇 년이면 또 4년짜리가 있어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한 2년은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4개고 최소한 어떻게 된대요? 4년은 이용해야 된다. 이거 뭐 있다? 일단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4년. 자, 그 다음에 5년을 일동 이용한다. 이거는 현상보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을 구분을 합니다. 자, 뭐 그 외에는 뭐 5년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간단하게 한번 구분을 하면 돼요. 자, 사업과 관련된 부분 뭐 수용이라든가 뭐 이거 있었죠? 지정 뭐 적합한 사업이라든가 특권시험 요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4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데 만약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용을 해줘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시군구 즉 허가권자는 계속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219페이지 잠깐 보세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이용 실태를 조사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해가지고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자, 내가 거주 용도로 토지 이용 계획서에다가 해가지고 거주 용도로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이제 시군구에서는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이행명령 합니다. 너 뭘로 했으니까? 거주 용도로 했으니까 빨리 거주 용도로 제대로 이용하라. 그리고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안 내죠?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이행은 숫자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뭐 100분의 10, 근데 100분의 7, 100분의 5 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대략 토지거래 허가는 요런 내용대로 일단 구분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부과금액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니까. 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뭐 했을 때? 방치. 방치하면 100분의 10. 그 다음에 임대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7. 그 다음에 목적 변경했을 때는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대략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1월 달부터 조금씩 하나씩 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가서 자, 이제 중개실무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하려면 중개실무로 가면 240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자, 중개실무가 요번에 출제 빈도는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중개실무가 많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빈도가 낮았다고 해서 내년에 빈도가 똑같이 낮은 건 아니에요. 또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일단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중개실무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주로 민법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민법 어디쯤 나가고 있죠? 그냥 배우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럼 됐어요. 여기에 보면 다 민법 얘기 나오고요. 뭐 공법 얘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 중개실무는 지금 제가 중개실무를 몇 가지를 다뤄드리는데 배웠던 안 배웠던 다뤄드리는 것은 왜 다뤄드리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제가 지금 민법적 개념을 다 다뤄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다뤄드리는 것만 일단 거의 매년 나오는 거 이런 것만 한번 간단하게 민법에서는 안 배웠다 하더라도 혹시 또 배웠어도 좀 다뤄드리도록 하죠. 자, 실무 중에서 쭉 나오는데 270페이지로 확 넘어갑니다. (72) 272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제목이?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배웠구나. 언제 배웠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들어만 봤어요. 들어본 거하고 배운 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들어본 거하고 배운 거의 차이점? 자, 한번 분명기지권 한번 딱 그러니까 들어본 거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것도 다 그냥 들어본 거예요.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선매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들어본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들어본 거다. 이번은 어차피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네, 한번 분묘기지권. 그 분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안 했어도 묘지죠, 묘지. 예. 네. 근데 분묘 기지권 이렇게 돼 있어요. 권 하면 뭐예요? 권리죠, 권리. 근데 묘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건 뭐냐? 자, 이거는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뭘 설치하고 분묘를 설치하고요. 자, 이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권리 이렇게 돼요. 수호하고 봉제사. 여러분 수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지키는 거. 뭐
총독을 지켜요? 이제 매년 가서 뭐 해요? 벌초하죠?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벌초하는, 자, 한식날 가가지고 흩어진데, 이런데 메꾸죠? 이것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수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봉제사, 거기서 뭐예요? 제사도 지내고, 시제 같은 건 지내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이게, 수호 봉제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수호하고 봉제사는 권리를 뭐라 한다?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분묘 기지권, 이 왜 이게 나오느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나? 갑자기 기침이 나오지. 그 민법에서 분묘기지권이 아마 지상권 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아마 잠깐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분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고요.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토지를 거래할 때 상당히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분묘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 부분이 거의 매년 제 과목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나오는데 제 과목에서 나와요. 그리고 분묘기지권과 마찬가지로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살펴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잠깐 볼 텐데요. 자, 그럼 분묘기지권은 결국은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걸 수호하고 뭐 하는 거? 봉제사는 권리다. 그러면 이렇게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서 분묘 설치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분묘 설치했다.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자,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도 인정되는 게 없어요. 요거는 총칙분에 잠깐 배웠을 것 같은데 시효취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20년. 예, 들어봤죠? 예. 20년 들어봤죠? 예. 거기에서 한번 나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허락 없이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평온 공연하고, 이제 이게 평온 공연이라 누군가 찌르지 않고 왜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했냐? 이게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조용하게 몇 년이 지나간다면, 예. 이건 배웠죠? 예. 그러면 시효 취득된다. 취득되는 거죠. 근데 뭐가 취득되는 거예요? 땅 취득하는 거? 아니고 분묘 기지권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자, 허락을 얻어졌다면 당연히 분묘기지권 취득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 년간요? 20년간 평온공연에 점유를 했다면 시효 취득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 집안 중에 묘지 분묘 있죠? 이렇게 분묘기지권 20년간 해가 취득된 거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는 5기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이 됐겠죠? 그 남의 땅이 누구 거냐면 국유림. 그 국가 땅이죠, 국가 땅. 국가 것도 어쨌든 남의 땅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국유림에다가 묘지 쓰는 분들 아마 있을걸요. 옛날에는 묘지 쓸 땅 없으면, 자, 이 시체를 지게에다 메고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700m, 800m까지 올라가지고 국유림에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화장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5기간이 있는데 올해 아주 이상한 판례가 나올 뻔했었어요.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했을 때 이 시효 취득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가 뒤집어질 뻔했었어요.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분묘기지권 성립되는 거. 또 하나의 이제 분묘기지권 성립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럼 일단 내 땅이니까 권리는 일단 권이 아니에요. 내 땅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데 내 땅에다가 분묘 설치해 놓고 특별한 약정 없이
토지를 뭐 했다면? 예, 매매, 양도했다면. 그러면 분미유지권이 인정된다. 이거 갖고 분쟁 많이 일어났죠. 한때, 자, 지금은요, 사는 사람이 묘지 있으면 안 사요. 처리 어떻게 하겠다 약정하기 전에 안 삽니다. 근데 이게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묘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잘 없을 때는 땅 괜찮다 싶으면 덥석덥석 사는데 거기 보니까 묘지가 서너 개씩 있거든요. 나중에 개발하려고 딱 보니까 그때 뭐 이장비 달라 뭐 해달라 해가지고 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특별한 약정 없이 만약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때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분묘를 어떻게 된 거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묘권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분묘권이 인정되는 거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아요, 판례가. 그런데 분묘권과 관련된 부분은 개념만 한번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묘권 뭐 성립, 미치는 범위 이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274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별법 다 배웁니다. 별로 먹고 다 배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뭐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예, 맞아요. 장래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은 장례 지도사라 그러나요? 돈? 장의사라 그랬죠, 옛날에. 장의사. 그것도 의사다 그래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 했는데 지금은 장례 지도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돈 꽤 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꽤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별로 못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상조회사에 소속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돈 얼마 못 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꽤 많이 벌긴 벌어요. 근데 그게 돈이 제가 얼핏 보니까 상조에서 다시 갔다가 다시 뭐하고, 아마 저기 팁 비슷한 거 있죠, 왜? 예, 저도 이제 아버지 그 장사 지낼 때 보면 이거를 좀 요구하더라고요, 보니까. 뒷돈을 조금 요구를 해요. 이게 그거 갖고 지금 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혹시나 장례 지도사 하실 분들은 이 법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 장례 지낼 때 보니까 여자가 이제 팀장으로 해서는데 염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염이 뭔지 아시죠? 예, 대충 이렇게 묶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자가 팀장으로 와서는데 남자가 보조예요. 남자가 보조고 여자가 팀장인데, 남자는 보니까 아주 수동적으로 해요. 아마 사회생활 하다가 아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거고, 여자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돈 꽤 잘 번다고 지금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거기 이 복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묘지와 그 다음에 자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자, 묘지.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묘지 면적 같은 경우는 다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묘지는 공설묘지와 그 다음에 또 사설묘지로 나눠집니다. 공설묘지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기 서울 저쪽에 가다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 있죠?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표적인 공설묘지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설묘지, 여러분들이 많이 갔던 법위묘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묘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묘지, 그리고 또 개인묘지 이런 게 있어요. 자, 법인묘지는 여러분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묘지 공원 있죠? 네, 그걸 얘기해요. 이제 사설묘지 공원들 많이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종중문중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뭐 종중문중, 제실 사당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자, 가족묘지 같은 거는 뭐냐면 직계가족묘지예요. 직계가족 묘지로서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해서 몇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조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개인묘지예요.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냐면 30제곱미터 이하로 조성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평수로 평 쓰면 안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대략 한 9평? 9평 정도. 그 정도.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 법인묘지와 종중문종 가족묘지는 허가받아야 돼요.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그래서 뭐 법인묘지 같은 거 요즘 장사 잘 돼요, 묘지. 근데 이거 묘지 허가는 법인묘지 허가는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요? 화장을 하죠. 묘지를 갖다가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데 파주 쪽에선가 언젠가 보니까 묘지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권자가 시군구거든요. 허가권자가 뇌물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뉴스 크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허가 부분이 재량적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런데 개인 묘지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가족이라든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설치 후 30일 이내에 뭐 한다?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신고했어요? 혹시 설치하신 분? 시골에서 혹시 묘지 설치하신 분? 자, 대부분 신고 안 합니다. 신고하는 건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전통처럼 그냥 묘지 설치하고 내 땅에다가 묘지 설치했는데 무슨 신고냐? 내 땅에도 신고 다 해줘야 돼요. 이것만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근데 시골 쪽에 가면요 거의 신고 안 하고 신고하러 가도 안 받아줍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나름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좀 저도 이제 저까지 그 높이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저희 집 농지에다가 이제 묘지를 삐었거든요. 그랬더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묘지를 농지에다 썼으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거죠. 그러니까 허가는 뭐예요? 사전이죠. 근데 사전에 이미 받았어야 되는데 벌써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는 그냥 그게 대충 다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즘들 묘지가 좀 사고가 많죠. 여러분들 뉴스 들었을 거예요. 산 해가지고 묘 쓰러 갔는데 뭐예요? 동네 이장하고 막아가지고 뭐 얼마 달라? 뭐 공주인가 부여인가? 어디서 지금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 땅에다 쓰는데도 그 도로 이용료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외지인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묘를 쓰죠. 그러면 바로 신고해 버려요. 설치 신고. 이거 아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동네 이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파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 500만 원 달라 뭐 이렇게 하죠. 안 주고 내가 못하겠다 그래 버팅기에다가 끝 가죠. 그럼 바로 신고해버려요. 설치 신고 이제 하면 며칠에 신고하나? 30일에. 그럼 안 하면 300만 원 내가 과태료나 먹으라 그래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알아는 두시라. 자, 이거는 시험 문제도 벌써 요거만 가지고도 5번 나왔었어요. 개묘지, 면적, 그 다음에 신고를 허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아마 다음 파트는 요 면적까지도 한번 구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자연장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자연장. 예, 수목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죽으면 시체를 뭐 해가지고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 이제 이게 함에다가 해가지고 보관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납골. 지금은 납골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안묘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던 납골 이런 게 골 하니까 좀 이게 좀 뼈다구 개념도 나오고 그럼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봉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이 화장을 한 다음에 골분 뼈가루를 어떻게 하냐 땅 속에 묻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걸 심어 놓고 묻는데, 자, 대부분 보면 이제 나무를 기존에 있던 나무에다가 하는 경우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걸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수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꼬리표 같은 거 붙이고, 나중에 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도입했는데, 이거보다는 주로 많이 뭐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아무 나무에다가 수목장 림이라 가지고 나무 스프링 쭉 있는 데다가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내 공간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수목장 말고 수목장과 비슷하게 공간을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거 심어 놓고 골분을 이렇게 땅속에 묻어 놓는 그런 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목장이라는 거 있고요. 그냥 수목장 림이라고 있어요. 그럼 수목장 림 같은 건 큰 나무들 많은 데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이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수목장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땅을 갖다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자연장이라고 그러고 그 땅을 뭐라 한다? 자연장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장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개념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로 넘어가시면 276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 토지에 설치한 묘지에 개장하는 부분 잠깐 보세요. 아까, 자, 요걸 보기 전에 아까, 분묘기지권에 인정되는 범위 있었죠? 제가 이제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연결되는 게 제법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면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허락을 받지 않은 부분, 제가 요걸 얘기했죠.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면 몇 년간? 몇 년간이죠? 자,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요게 2001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다? 2001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건데 2001년도 1월 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요.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허락 없이 설치하면 못한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예 무슨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분묘 기지권 자체가 아예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함부로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기름에도 못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구기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요즘은 아주 관리가 잘 됩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자주 이 관리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왜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구기름 관리하는 사람이 요즘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관리합니다. 뭐를 띄우냐면 드론을 띄워요. 드론을 띄우면 이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항공사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금방 표시나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묘지 같은 거 설치하지 못합니다. 구기름에도.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그러면입니다. 옛날에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전에 분묘기지권으로서 배웠던 20년간 평균공익에 점유했다면 그 권리 취득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인정되느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대로 판례가 인정되는데 그 이후에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277페이지 보니까 분묘에 설치 기한 제한이 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묘지 설치해 놓으면 마냥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묘지 설치 기간이 제한이 돼요. 몇 년으로 제한되죠? 30년. 그리고 그 연장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몇 년 세가지고 30년 해가지고 1회 하네요.
그럼 몇 년? 60년. 예. 이거는 내 땅에다가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이내 개장해가지고 화장하거나 봉안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개인묘지는 많이 관리가 안 돼요. 아까 제가 이 얘기했었죠? 요즘 그 시골 쪽에 가면 신고 뭐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개인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묵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도 좀 묵인하고 있고요. 면적 얼마예요? 30이죠. 근데 저 여러분들 한번 시골 가보세요. 묘지 30 되는 거 또 있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것도 많죠. 널찍하게 한 것도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냥 손을 놔요. 그런데 이 30년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 법인묘지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법인묘지에 만약에 가족을 있다면 60년이, 자, 일단은 30년 지나면 영구자한테 연락 옵니다. 자, 연장할까요? 연락 와요. 그 다음에 연락이 만약에 안 닿으면 이 연장 안 하는 걸로 돼가지고 무연고 부면은 나중에 1년 이내 다 처분합니다. 개장해가지고 그때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화장을 해서 10년간 안치합니다. 화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남의 육을 갖다 버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 무연고 분멸 처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10년간 안치를 하는데, 만약에 10년간 안치하는데도 그래도 연고자 안 나타나죠? 그럼 이제 갖다 버려도 돼요. 10년간 안치한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법인묘지 같은데 만약에 묘를 썼다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철저히 법을 지켜요.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30년 딱 지나서 연장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연장했다. 그럼 60년 딱 되죠? 그러면 이제는 개장을 합니다. 연고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간다. 연락이 없다 그러면 무연고문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설치 기간이 어떻게 된다? 제한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 때, 입문 강의 때 한번 한 것을 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쭉 넘어가죠.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317페이지. 잘 넘어가죠? 푹푹 잘 넘어갑니다. 자, 317페이지.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주택임대처분법하고 다음 주에 상가보법과 실명법 착안한 다음에 경매 좀 넘어갈 겁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시죠.